몇 년 전에 세계를 들썩인 사건이 있었죠. 중국의 독 분유 사건, 멜라민 분유 사태였죠. 아주 큰 사건이었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죠. 사실 첨가물을 넣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죠. 멜라민을 첨가하면 단백질 함량이 올라가서 품질 검사를 통과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독성 물질이었죠. 결국 그 분유를 먹은 아이들은 평생 신장에 문제가 있는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유를 먹고도 검사를 받을 기회가 없었죠. 네, 결국 그대로 죽고 말았죠. 그 첨가물은 분유의 영양 성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아기들은 영양은 고사하고 매일 독만 먹은 셈이죠. 그 첨가물에 든 성분이 원래 우유에 포함된 6가지 성분 중에 하나였습니까? 그 성분만 사서 첨가한 건가요? 아닙니다. 멜라민이라는 화합물을 첨가했죠. 이 물질을 첨가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분유의 단백질 함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단백질이 아니고 진짜 영양소도 아니죠. 진짜 영양소가 아니군요. 진짜 영양소가 아니라 오히려 독입니다. 그 분유를 먹은 아이들이 중독돼서 머리뼈가 기형적으로 변했군요. 맞아요. 게다가 비용도 줄일 수 있죠. 만약 진짜 우유 성분만으로 품질 기준을 만족하려면 아주 많은 우유가 필요하니까요. 네, 어쩐지. 그래서 귀국하는 제자분들이 다들 해외 유명 브랜드의 분유를 소포로 붙였던 거군요. 당시 특히 홍콩에서 분유 품절 사태가 벌어졌죠. 네, 분유 대란이었죠. 누가 멜라민 분유를 먹이겠어요. 너무하는군요. 도덕도 없고 교양도 없고 이기심만 크니 일은 더 커지고 피해는 더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정말 많은 아기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부처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군요. 아이들이 분유로 고통을 받았죠. 그리고 다들 라면은 한 번씩은 먹어봤겠죠? 어느 라면 브랜드에서 독성이 있는 공업용 기름으로 식용유를 대체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한 번씩은 먹었겠죠. 그건 그 브랜드만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있었나요? 한 브랜드만 밝혀졌을 뿐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며칠 전에 조금 허기가 져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만든 그 나라에서는 꽤 유명한 라면이었죠. 꽤 괜찮은 브랜드라고 하던데 저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라면은 그때가 한밤중이어서 다른 먹거리도 마땅치 않았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기 싫어서 제가 직접 끓였습니다. 그런데 봉지를 열자마자 면에서 곰팡이 같은 냄새가 나더군요. 이미 그런 냄새가 있었습니다. 물이 끓어 스프를 넣고 나니 그 냄새는 사라졌습니다. 스프의 향이 꽤 강해서 곰팡이 냄새를 덮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예민해서 먹을 때는 냄새가 느껴졌죠. 그래도 먹긴 했지만 안에 든 재료가 다 엉망인 건 알겠더군요. 여러분은 그런 불쾌한 경험 없으십니까? 식품 위생에 관한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농약을 사용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고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채소를 씻을 때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 오늘 이모가 문자로 그러던데 무슨 재료를 넣고 씻어야 농약이 잘 씻긴다더라. 채소를 씻을 때는 반드시 물에다 오래 담가야 해. 그래야 무슨 농약 성분이 빠져나온단다. 더 깊이 담가도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시죠. 너무 예쁘게 생긴 딸기나 포도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세요. 너무 먹음직스럽거나 예쁘게 생기거나 큼지막할수록 게다가 너무 가지런하거나 형태가 보기 좋고 색이 너무 선명할수록 어떤 방식으로 따로 처리했다는 거죠.
분명 해로운 성분이 있으니 몸에 좋지 않다고 걱정하시죠. 매일 저를 생각하시는 마음에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신답니다. 어머님께서 신선하게 먹는 법을 알려주셨네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짠지를 좋아하는데 그런 건 사지도 먹지도 말라고 하세요. 특히 입맛을 돋우는 그런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것은 아무래도 건강에 좋지 않다면서 정 먹고 싶으면 집에서 직접 담가 먹고 절대 사 먹지 말라고 하시죠. 맞아요.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배고프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소시지 같은 것들을 사주셨죠. 맛있으니까 아이들은 잘 먹죠.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는 먹으면 안 돼요. 유치원생을 둔 부모님들이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는데 절대 먹으면 안 된답니다.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죠. 뉴스를 보면 정말 겁이 나죠. 독성이 있는 물질은 식용물질이 아닙니다. 절반은 식용이라더니 나머지 반은 쓰레기입니다. 10분의 1은 독극물입니다. 뉴스에 나온 버블티도 문제가 많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펄도 가소제를 넣어 가짜 펄을 만든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타이완의 한 병원에서 사진도 공개했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 젊은 여성인데 3일 연속으로 버블티를 많이 마셨답니다. 버블티 안에 검은 펄이 있는데 그걸 개구리 알이라고도 부르더군요. 그 검은 펄은 원래 찹쌀로 만들죠. 그런데 이 소녀는 버블티를 마시고 소화불량과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응급실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대장 속에 그 버블티의 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건 이미 식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화학물질이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어린 소녀를 거의 독살할 뻔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오늘 말한 한두 가지 사례가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죠.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 소시지, 멜라민 분유, 그리고 그날 제가 먹었던 아시아 어느 나라의 라면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 드라마를 보니 그 라면이 꽤 유명하더군요. 당시 쉰내가 진동했던 걸 보면 상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소금수를 써서 라면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신선한 밀가루가 한 봉지에 10,000원이라면 유통기한이 한 달밖에 안 남은 밀가루는 얼마일까요? 1,000원도 안 될 겁니다. 곧 버려야 하는 것이니 500원이면 살 수 있겠죠. 그럼 비용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면에서 상한 냄새가 납니다. 상한 냄새를 어떻게 없앨까요? 첨가물을 넣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온갖 것이 다 들어가겠죠. 방부제, 팽창제, 가소제, 이것저것 들어가죠. 어쨌든 건강에 많이 해롭고 배출도 잘 안 돼서 병을 키웁니다.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며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잡보장경 중에서. 사실 오늘은 저희들이 이기심에 관한 일화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일화를 예로 들면 개인의 이기심이 빚은 피해는 그 피해의 범위가 대단히 크지는 않았죠. 그런데 자기 이익만 탐하는 이기심이 상업계로 확장되거나 기업으로 확장되는 경우에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아진다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차원의 피해가 생기겠죠. 스승님, 또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 중국은 전국 시대였습니다. 그중 제, 초, 연, 한, 조, 위, 진나라가 전국 7움이었죠. 그 밖에도 여러 소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천과 그 주변에는 사천 분지를 중심으로 총나라, 파나라와 같은 소국들이 있었죠. 진나라의 남쪽에 사천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진나라의 진해왕은 이 소국들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을 점령해서 통일을 시키고자 했죠. 그래서 먼저 총나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총나라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나라로 가려면 산을 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도 있죠. 촉에 이르는 길은 하늘에 이르는 만큼 험하도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어떻게 해도 진격할 수 없을 만큼 공략하기 힘든 지형이었죠. 어느 날 한 유명한 책사가 진나라 왕에게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사가 바로 장의였죠. 당시 소진과 장의가 있었는데 귀국자의 제자였죠. 그가 내놓은 계책은 이러했습니다. 병사를 보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채찍이 아니라 당근을 쓰면 됩니다. 대체 무슨 방법인가? 선물을 보내 유혹하십시오. 무엇을 보내란 말인가? 반드시 총나라, 사천의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귀하고 신기한 보물이어야 합니다. 진나라 왕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특산품은 옥이었습니다. 그 옥으로 커다란 소를 만들었죠. 장정 허리 높이만큼 컸으니 엄청 무거웠죠. 거대한 돌로 소를 만들었으니 무게가 몇 톤은 됐을 겁니다. 왕은 소의 배 속을 파서 비운 후에 그 속에 무엇을 넣었을까요? 황금과 비단 같은 귀한 물건을 담았습니다. 주로 황금이었죠. 그리고 소문을 내기 위해 백성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진나라에 옥으로 만든 소가 있다는 소문이 상인들을 통해 점점 퍼져서 총나라까지 전해졌습니다. 정말 진귀하고 값진 보물이었죠. 게다가 옥으로 만든 소의 가장 신기한 점은 평범한 소의 똥은 돈이 안 되지만 이 소의 똥은 황금 덩어리라는 겁니다. 황금똥이었죠. 소의 똥까지 황금이라니.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먼저 물밑 작업을 한 겁니다. 이윽고 진나라는 총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가서 총나라의 왕에게 말을 전했죠. 저희 진나라 왕께서는 귀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양국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성에게도 이로울 것이며 게다가 앞으로 다른 나라에 함께 맞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총나라 왕도 들어보니 꽤 괜찮은 제안이었죠. 강대국인 진나라와 동맹을 맺으니까요. 좋다. 그러자 진나라의 사신이 말했습니다. 저희 진나라 왕께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특별히 준비하신 선물 목록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목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각종 진귀한 보물들이 한가득입니다. 옥도 있고 옥으로 만든 소도 여러 마리입니다. 그렇게 옥으로 만든 소의 신귀함과 황금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기한 소문들을 설명했죠. 총나라 왕은 감탄했습니다. 이토록 진귀한 물건은 본 적이 없다. 대단하군. 그러자 옆에 있던 충신이 간했습니다. 폐하, 폐하, 믿지 마십시오. 진나라의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으니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총나라 왕은 듣지 않았죠.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존경과 감사를 표하지 않느냐. 게다가 하나같이 진귀한 보물들이니 우리 총나라에서는 평생 구경도 못할 것들이로다. 총나라 왕은 간언은 무시하고 사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 특히 그 옥으로 만든 소는 언제 오는가? 그러자 사신이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소를 가져오려 했으나 총나라로 오는 길이 워낙 험한지라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천천히 옮겨온다면 1년 반에서 2년은 좋게 걸릴 것이옵니다. 총나라 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희대의 보물이라는 이 옥으로 만든 소를 더 빨리 가지고 싶었죠. 안심해라. 서두를 것 없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병사들, 아니 백성들을 모아 부역을 시켰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산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쉽게 통행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을 금우도라고 지었죠. 반년은 좋게 걸려 마침내 진나라로 통하는 금우도가 완성됐습니다. 진나라는 약속대로 옥으로 만든 소를 보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가 소를 호위했죠. 사실 이 병사들은 진나라의 정예군이었습니다. 정예군 부대가 옥으로 만든 소를 끌고 온 겁니다. 총나라 성 외곽에 도착하자 총나라 왕은 한껏 들떴습니다. 드디어 옥으로 만든 소가 왔으니까요. 사람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총나라 왕은 잔뜩 들뜬 채로 직접 성 밖으로 나가 사절단을 맞이했습니다. 호위 병사들도 적었으니 별 걱정 없이 성문을 활짝 열었죠. 왕이 성 밖으로 나와 소에게 가기도 전에 옥으로 만든 소의 뒤에 있던 정예병과 병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총나라 왕은 사로잡혔고 성을 지키던 병사들은 대부분 죽거나 생포됐습니다. 총나라 왕은 옥으로 만든 소만 겨우 보고 황금똥을 보기도 전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 후 진나라 사람들은 소의 뱃속에 있던 황금을 전부 꺼내 다시 진나라로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진나라는 총나라를 단숨에 삼켜버렸죠. 정말 안목이 좁은 왕이네요. 이기적인 왕이었죠. 작은 선물에 눈이 멀어서요. 큰 손해를 보고 말았죠. 아예 길까지 깔아줬죠. 그때부터 금우도가 생겼습니다. 정말 제 나라를 제 손으로 갖다 바쳤네요.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스승님과 이야기했던 트로이 목마와 조금 비슷하죠. 이번에는 금과 옥으로 만든 소였고 지난번에는 큰 목마였죠. 여기서 간단히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를 소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시청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트로이 목마는 3,5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왕국의 둘째 왕자가 이웃 나라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왕자에게는 큰 꿈이 있었죠. 천하 제일의 미녀를 취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인 스파르타를 방문했죠. 당시 스파르타의 왕후는 천하 제일의 절세 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왕부와 결혼한 스파르타의 왕후였죠. 하지만 왕자는 헬렌의 왕후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왕자와 왕후는 단숨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몰래 도망쳤습니다. 왕자는 배의 갑판 아래 작은 배를 숨겨서 왕후를 트로이로 데려갔습니다. 미녀를 데려오긴 했지만 이 사건이 양국 간 전쟁을 불러일으켰죠. 스파르타는 그리스 연방과 연합했고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공격했습니다. 트로이는 바다에 인접한 난공불락의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무려 10년간 전쟁이 이어졌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전란으로 세상에 어수선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트로이를 함락시키지 못했죠. 결국 한 책사가 계략을 꾸몄습니다. 바로 목마 계획이었죠. 엄청나게 큰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정예 병사들을 숨기고 해변에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와 그리스 연합군은 전쟁에 져서 철수하는 척했습니다. 백기를 드는 척했죠. 그러자 트로이의 병사들은 성문을 열고 나와서 횡재했다는 듯이 목마를 가져갔습니다. 게다가 이 목마가 사실은 아테네 신께 바치려고 만든 신성한 제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좋다, 좋아, 가져와라. 트로이 성 안에 가져다 놓자. 그렇게 목마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환호하며 승리를 축하하고 축배를 들었죠. 드디어 밤이 깊어지고 술에 잔뜩 취한 병사들이 모두 골아떨어졌을 때 목마의 배에 있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숨어있던 용맹한 장수들이 뛰쳐나와 수비병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트로이 성문을 열어 밖에서 매복하고 있던 나머지 군대를 들여보냈습니다. 트로이의 남자들은 모두 죽었고 여자들은 잡혀서 노예가 됐습니다. 트로이라는 나라 전체가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했습니다. 역사의 뒤편에 묻히고 말았죠.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국가의 멸망은 왕자 때문이었죠. 왕자의 꿈이 바로 자신이 세계 최고 미녀를 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였죠. 그것도 이미 결혼한 왕후를 말이죠.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양국 간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자기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고통이 10년이나 이어졌네요. 탐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할 일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법구경 중에서. 불법에서는 첫째로 오온치성을 말합니다. 탐진치만이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색수상행식이 너무 무겁죠. 이런 마음들은 통틀어 말하자면 탐욕, 명예, 이익, 감정, 느낌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치성했죠. 이처럼 소시민들로부터 피해를 입기 시작하고 서로 피해를 입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함부로 뱉은 행동은 타인에게 불편을 줬습니다.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 식사 중인 타인을 고려하지 않았죠. 원래는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했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저 내 아이만 소중하고 타인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든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만약 이런 행동이 기업이나 회사 또는 대규모 기관으로 확장되면 무슨 제품을 생산하든 상관없이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비행기, 배 등등 무엇이든 잘못 만들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식품과 관련된 일이죠. 제가 예전에 감자튀김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회사의 감자튀김을 사서 침대 밑에 넣어뒀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바닥에 기름 얼룩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꺼내봤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맛, 색, 수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전부 탱탱하게 원래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죠. 이런 음식이 어떻게 소화가 될까요? 사람의 배가 참 대단하죠. 이런 것도 소화시키니까요. 심지어 파리, 개미, 벌레도 꼬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과연 명품 감자튀김입니다. 벌레들도 먹지 않는 음식을 우리는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 대통령이나 황제라도 우매하고 오온이 치성하면 자신에게는 개인적 취미나 습관 또는 일시적인 욕심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불과할지라도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며 황천길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남편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아들을 잃었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제가 고민하고 연구해본 결과 우리의 자아의식이 너무 강해질 때 많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오만과 고집이죠. 두 분도 생각이 나면 말씀하세요. 탐욕이요. 자만도 있죠. 맞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만에 빠지기 쉽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네, 남을 통제하는 걸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오만하고 고집이 세며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고집불통이죠. 네, 아나무인이기도 하죠. 남을 무시하죠. 남을 무시합니다. 타인을 업신여깁니다. 항상 남을 깔봅니다. 제안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위선적이기도 하죠. 사실 다른 종류의 위선입니다. 허세에 가깝죠. 무엇을 하든 가장 좋은 것, 차를 사도 가장 비싼 것, 가장 큰 집을 원하고 체면을 가장 중요시하죠. 예를 들어 가수라면 무조건 세계 최고의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처럼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가르치려 들어요. 마치 자신이 스승인 양, 자신은 항상 옳으니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건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아집과 오만이죠. 자만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듣지 않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속임수도 부립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는 행동들이죠. 사기, 횡령, 갈취, 절도, 악담, 득실도 따집니다. 쓸데없는 험담도 하고요. 무정하고 무자비하죠. 아버지를 저버린 그 아들이 그 경우였죠. 무정하고 배은망덕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똑똑한 줄 압니다. 음모를 꾸미고 부끄러움을 모르죠. 생색을 내고 자신을 과시합니다. 영악하죠. 게다가 이해득실을 따지고 쉽게 남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부터합니다. 맞습니다. 남이 잘못했다고만 탓하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자는 곧 과도한 이기심입니다. 자아와 이기심이 지나치면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칩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자기 주변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더 확장해서 이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면 전 사회 또는 전 세계에 해를 끼칠 겁니다. 실로 무서운 일이죠. 사실 오온치성에 관해 말하자면 예전에도 분석했던 것처럼 사람은 오온이 치성하면 수많은 피해와 고통에 휩싸이는데 이 역시 탐진치만의 오독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 오독이라는 것이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탐욕, 나의 성냄, 나의 어리석은, 나의 자만, 그리고 나의 의심은 사실 허공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독이 스스로 점점 자라나서 색수상 행식을 치성하게 하고 영원히 윤회하며 끝없는 고통을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스승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오온과 오온치성에 관한 건데요. 사실 오온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문제는 그 오온이 지나치게 치성하면 남에게 해를 끼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소와 자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기심이나 자아는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해졌을 때, 지나치게 커져버렸을 때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자아를 제어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스승님,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요? 그 해결책은 천천히 공부합시다. 한 번에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인간의 세 종류를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천천히 소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들었다시피 사실 이런 단점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제가 왜 씹에는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당시 우리가 고향에 살던 옛 시절에는 문에 기대서서 씨를 뱉는 것이 분명 고상한 행동으로 여겨졌죠. 고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의미의 고상인 것 같아요. 전혀 고생하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저희를 가르칠 때 특히 여자들은 더했죠. 여자가 문에 기대에 서서 단정치 못한 자세로 씨 껍질을 뱉고 있으면 확실히 어르신들은 못마땅해 하셨어요. 조신하지 못한 행동이니 저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죠. 적어도 조신해 보이진 않겠죠. 특히 여성의 경우 행동이 조신하지 않고 조신하지 못한 생각까지 품는다면 그건 인품의 문제로 이어질 겁니다. 이때 사람의 품격이 떨어지게 되죠. 남들이 얕잡아 보게 되고 고상하다는 소리는 못 듣겠죠. 고상함과 거리가 멀어지면 큰 복덕과 큰 부귀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이처럼 남에게 크고 작은 해를 끼치는 행동은 그 밑바탕에 깔린 심리를 아주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나는 원한답니다. 나는 원한다. 나는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이익을 원하고 큰 집을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이런 심리입니다. 나는 승진을 원한다. 뿐만 아니라 오온중의 느낌들도 있죠. 나는 편안함을 원한다. 나는 즐거움을 원한다. 나는 아름다움을 원한다. 부귀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일만 이 300켤레를 샀다는 여성분이 있었죠. 아까워서 신지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신발 냄새였을까요? 발이 여러 딸린 지네인가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그 여성분이 왜 그랬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 정리하자면 나는 원하고 원하고 또 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면 또 저걸 원합니다. 이런 개념은 밑 빠진 독과 같죠.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하다가 배로 벌을 받습니까?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가족을 잃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혈육을 잃고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습니다. 가장 사랑했어야 할 사람을 잃었죠. 전부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온치성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오온은 누구 때문에 치성합니까? 나 때문에 치성합니다. 오온을 한층 깊게 해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온에서 무, 색수, 상행식 등과 같은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무는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모두 나로 인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 입으로 먹는 것, 내 손에 차는 것, 내 몸에 걸치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얻는 것, 그렇죠? 천천히 생각하고 소화시키십시오. 여러분 모두 자신의 끝없는 탐욕을 줄이고 타인과 모든 중생을 해치지 않길 바랍니다. 무생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산이나 물건이나 도구 또는 집, 차 등등 이러한 무생물들도 전부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나의 욕심이자 나의 소유욕이라고 하지만 강렬한 욕심을 희석시키고 최소한 만족감을 느껴야 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들 여러 번 듣고 복습하면서 천천히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활용하십시오.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은 오늘 나눈 이야기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 일어날 때 더 일찍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는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요.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는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요.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는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이다. 자바함경 중에서